평안하십니까? 열린 토크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요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 지금 복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웬만한 시골 어른들에게까지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면서 정말 복지에 대한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 사랑과 사회 복지에 관하여 저희들도 한번 흉금없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한국 복지 어디가 문제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나름대로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들이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남 아줌마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저 시골의 무관리 설곡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포퓰리즘이 뭐요 하던 분들이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난번에 또 이것이 주민 투표가 무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분은 각각 어떤 입장을 갖고 또 살아왔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강남 끝에 계시는 끝자락에 계시는 분들. 날들은 자꾸 어디 사냐고 묻는데 내가 양재물 먹고 산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진짜 물 먹었거든요. 오면산 산사태 때문에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의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근데 우리 사회가 실제로 정말 먹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지혜롭게 베풀어야 될까. 이제 이게 그 복지의 그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표를 달라는 하나의 이제 이런 그 선심 정책으로 변질된 게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실제 우리나라가 GNP가 굉장히 낮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어린 시절인데 그때 강냉이죽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네. 무상급식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빵을 나눠주고 이제 이랬었는데 우리가 이만큼 이제 또 잘 살게 된 지금에 와서 복지가 그러면 그때 그 복지 패턴으로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이번 그 선거고 또 복지 논쟁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어떻게 강북 CCC가 네. 본부가 저희는 뭐 강북에 있는데 근데 저는 요번에 이런 그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우리나라 좀 너무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요번에도 딱 양분화됐었거든요. 왜 선택이 꼭 두 개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 얘기를 약간 비슷하게 하면은 확 그냥 선을 긋고 당신은 저 편이야. 그다음에 약간 저쪽 얘기를 하면 또 반대편에서 당신도 저 편이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양분화돼 있었다. 그러니까 왜 선택이 두 개밖에 없나? 사실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요. 한국에 와서 전 한국 사람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꼭 흑백이라고 하는 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물론 흑과 백은 어떤 색들이 어떻게 모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지만 너무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참 저는 슬펐습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적에 그 가을 운동회 때부터 시작됐다는 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어떻게 하다요? 가을 운동회. 가을 항상 가을 천군 운동회. 백군 나눴잖아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항상 네 편 내 편 이게 싸웠거든. 네. 근데 가을 운동회 그때만 천군 백군은 나뉘는 게 근데 아니에요. 천군 백군이었지 흑군 그게 이분법이라는 아니고. 거예요. 제 그러니까. 얘기는 이분법이라는 맞아요, 건데 그거는요. 네. 사탕 하나가 생겨서 들고 나가면 동네 애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잖아요. 그럼 맨 먼저 묻는 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편가름을 한 거예요. 너 천군이냐 백군이냐 그래서 같은 천군이라고 하면 두 번 빨아라 이러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좋은 나라 모여라. 그러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러면서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 이름을 외계했다고요. 기억나세요? 나쁜 나라. 그러면 뭐 소련, 중공 이러면서 이 나라는 아주 나쁜 나라, 이 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교육을 받았던 저희들인데 하물며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개념들, 가치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때 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양분화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허락이 돼야지만 그 가운데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저 무슨 토론 제가 사실 트위터에다 하나를 딱 글을 올렸었어요.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 사실 저는 어느 쪽의 입장에 섰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투표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저는 그 자체를 저는 문제를 삼았었어요.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냐면 이 이슈는 통할 수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어요. 저는 뭐 이 투표해가지고 누구를 돕자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단순히 투표를 막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면 무상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딱 찍히면서 졸지에 제 의견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하나로 저는 이거는 좀 부담 좋지 않은 방법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딱 글로 돼가지고 물론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쪽 저도 얘기를 아는데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의 성숙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뭐 좋은 교훈거리를 찾아낸다면 저 역시 좀 하나의 이것만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게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책을 펼칠 때는 보다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트위터를 이제 봤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이 말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밥 달라고 우는 애는 봤어도 밥 안 주겠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 내가 애를 둘을 키워봤지만 이런 그 어떤 표현들이 더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았나. 그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정치 지도자들은 정책을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라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주제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뭐를 맡겨놓으면 정말 우리 사회가 저는 걱정이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급식의 대명사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신가요? 무료 급식 바퍼를 한 23년간 무상으로 지금 급식하고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무상급식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 유지비 100원 받거든요. 이게 저가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아닙니다. 그 OECD 나라 가운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 그 선진국가 중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 OECD에서 이미 통계가 사회복지 질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나라 3위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 사는 교민들과 거기 주재원들에게 제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 덴마크와 핀란드였어요. 근데 이 두 나라 이외에 나머지 선진 국가들이 다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교육은 무상 교육이 필요하지만 급식만큼은 오히려 부잣집 아이들일수록 무상급식이 아니라 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8등급으로 나눠져 있대요. 8등급. 그래서 먹는 음식이 그 아이는 모릅니다. 본인 자신은 몰라. 학부형이 나는 소득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밥 먹는 비를 이 정도밖에 낼 수가 없다. 이게 8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아주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100원이라도 받는 거죠. 네. 무상급식 없다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거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한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무상급식의 대명사 박포 목사님, 무상급식 문제 있다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단둘이 만나서 대담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서 두 분의 그 열띤 토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무상급식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건 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상대방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얘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시냐. 방금 전에 박 목사님 얘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럼 넌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근데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까지도 이런 찬반 양론 문제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갈라져야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토론 문화의 이제 부재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고 저는 이제 소통의 기술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또 최 목사 경우는 이제 역시 이 복지에 대한 충분한 그 검증이나 뭐 논의 없이 너무 단번에 결론 지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왜 발생했는가 할 때 뜻밖에도 그 배경에 혹시 우리 크리스천들 경우라면 은혜의 교리가 잘못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이 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은혜 이러면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쉽게 덮어져 가는 이것이 책임지지 않는 이 문화가 우리 속에 의식 구조로 자리 잡게 되지는 않았나. 그 세미나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는 제일 이 교계 내에 경계해야 될 세미나가 하나 있다면 무료 사모 세미나, 무료 초청, 농어촌, 뭐 지도자 세미나 좀 제발 무료 좀 뺐으면 좋겠다. 우리 최 목사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들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100원을 내고 밥을 퍼주는 것처럼 좀 오시는 분들이 최소 자신이 뭔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비를 마련해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참석했다면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왔다가 이제 결국 뭐 자기 생각하고 틀리고 그러면 중간에 뛰쳐나가서 분위기 깨고 어느 날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료 세미나죠. 그래서 무료해 주시려고 하면 무료로 등록하세요. 내가 이러고 그냥 웃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도 없고 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건지 좀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이 문제도 좀 기독교 복지가 제기를 걷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하는 복지조차도 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조 위에 함께 하고 있다면 나는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죠. 네.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가 되면 복지가 아니고 이게 자선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자선과 복지는 조금 그 입장에 큰 차이가 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권리고 모든 우리 국민이 함께 해야 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거든요. 어떤 한 부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복지의 단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선이란 입장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자비도 베풀어야죠. 자선 활동 해야죠.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복지라는 것을 그렇잖아요. 성경에 곳곳에 복지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죠. 자선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공공성과 이제 그야말로 자율성이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주는 오히려 주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고 그렇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받을 때는 한 손으로 받아도 주는 사람은 두 손으로 주어라.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복지에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노골적으로 깨놓고 말하면 이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복지를 하려니까 증세를 할 거냐? 이거 문제 있다. 감세를 해서 어떻게 쓰든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세금에 부담 느끼지 않고 더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해야 이게 돌아가는데 경제 성장과 복지가 마치 이게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이게 사실
속은 그거죠. 조세 정책은 세금의 네, 문제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조세-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세 정책하고 복지 정책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예, 대면하고 그래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분명히 그렇죠. 차기 대권 주자들도 나는 어떻게 쓰든지 증세로 나가서 복지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이 좀 더 훨씬 원활한 이 재정 구조, 금융이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깨놓고 못하고 오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세금 문제와 더불어 복지에는 항상 따르는 게 가족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유럽에서 가족들이 쉽게 깨지고 하는 것들도 다 뭔가 하면 복지의 하나의 그 폐해거든요. 가족의 자율권을 침해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 주겠다는 게 유럽 복지잖아요. 그렇죠. 그 애를 낳기만 해라. 우리가 다 키워줄게. 그럼 어. 가족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사생아가 자꾸 늘게 되고 그렇죠. 이혼도 너무 쉽게 너무 하잖아요. 왜? 내가 이 아이 책임질 일 없거든요. 버려도 국가가 다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가족의 가치를 떨어뜨린 게 이게 복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조세 문제와 함께 정말 이렇게 되면 저는 가정사역자로서 이 복지가 결국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되면 가족을 해체시키는데 크게 기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제가 싱가포르에 3년 살면서 네. 싱가포르 정부가 하는 독특한 하나의 복지라면 복지 정책인데 그게 말씀하신 연결이 있는데 네. 싱가포르에서는 그 효도법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 그러니까 부모한테 네. 재정적인 그런 갖다 연로하신 분들한테 안 할 때는 정부가 그걸 개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국가에서 주도하는 복지이기보다는 가정의 최소한의 책임들 가족 간에 그거를 균형을 찾고자 하고 동시에 그 재정에 있어서도 그 복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저는 예들을 갖다 우리가 가져올 때 저쪽 우리 북유럽 쪽에서 나라의 케이스를 가져오기보다는 좀 한국형 또는 아시아적인 사고 공동체적인 사고 같은 것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 맞는 복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속에서 그냥 어느 나라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 사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건 저는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영역이라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지금 중도 보수적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진보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맞아요. 해요. 네. 내가 꼭 진보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은 남미 군사 정권에서부터 나온 얘기죠. 자기의 군사 정권들을 그대로 지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은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게 선심 공약을 남발해가지고 파탄 나는 그런 그 용어에서 나왔는데 네. 지금 우리가 무슨 군부 독재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지 포퓰리즘이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오히려 다른 데 원인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치 그 재정이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너무 무상시혜가 문제였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함부로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죄인처럼 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교도소에 간 사람 살인 강도까지 밥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왜 무상으로 밥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들 난립니까? 그거 왜 주면 좀 안 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네. 우리 물론 그 최 목사님이 지금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논쟁이 있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아는데요. 사실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를 시작하게 되면은 거꾸로 돌아오긴 힘이 들어요. 일단 가역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거꾸로 그걸 그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불가능하거든요. 특별히 이 혜택을 받는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지만 좋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사역하는 사람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 부채가 커진다면은 그 부채를 담당해야 될 사람은 우리 세대가 아니고 바로 저 젊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
본인들의 이슈예요.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참 저는 제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의 부담은 뭐였냐면 끝났으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이 이슈에 본인들이 중심에 서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목소리가 없고 오히려 위에 있는 정치가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현장이 돼버렸구나. 그게 참 안타까웠던 면입니다. 이 문제를 금융의 원리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서적 입장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분명히 그 크리스천이라면 본인들이 선택해야 돼요. 저는 금융의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 사회공헌팀 출발을 하니 와서 강연을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원장님 만났습니다. 금감원 분위기가요. 우리 국정원이나 계룡대보다 더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무시무시한 우리 금감원이 사회공헌팀을 발족한다는 그 뜻깊은 자리니까 너무너무 내가 반가워서 왔습니다. 뭐 조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금융의 원리가 뭡니까 그랬어요. 나는 금융이 잘 모르지만 있는 사람은 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에 가보면 돈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VIP 대접해요. 돈 없는 사람, 신용 불량자 완전 푸대접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금융 원리로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없는 사람 푸대접하는 이게 어느덧 교회에게도 스며들어가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사회로부터 참 대접받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깨도 피고 그런데 사회에서는 참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고 이런 역할 바꾸기가 이루어졌으면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심각한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사실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그 선교 초기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교회 오시기 전에 늘 일주일 내내 밥을 짓기 전에 기도하고 그 성미 주머니에 쌀을 담아 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성미 주머니를 쌀독에 채워 가지고 여전도의 큰 사업이죠. 그걸 이제 목사님에게 한 말 반 두 말 또 그 쌀에 보태서 이렇게 건네고 나머지는 구제에 썼거든요. 그때 나는 교회에서 밥 먹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무상 급식이 시작됐어요. 그 교회에 네. 성미가 모아져서 예. 교역자만 먹은 게 아니라 네. 목사님은 그 쌀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네. 구제에 이미 그럼요. 썼고 그럴 때는 복지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도 이미 교회가 전 교회가 복지에 참여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복지관이 아니면 지금 복지가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그 성미 주머니도 사라지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교회마다 가면 주일날 다 밥 먹어요. 저는 그 성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시간만이 성도의 교제일까? 그리고 오후 2시 예배가 생기면서 편리주의로 밤 먹여서 주저앉혀 가지고 예배 더 드리고 가게 하겠다는 발상은 아닌 건지 그 이제는 낮 11시 예배, 7시 예배 이게 인터벌이 기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지금도 한국교회가 줄인다면 지금 이런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에 교회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선별적이든 전면적이든 정말 아까 그 그림자가 길어지는 건물의 높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저는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우람은 우 쪽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를 저는 약간 좀 방어해주고 싶어요. 네. 뭐냐면 교회가 실질적으로 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만큼 복지 영역과 이 구제 영역에서 앞서가지고 하는 그런 그 종교가 없다고 분명히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우리 CC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우리도 쌀 모아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학 때부터 그랬거든요. 70년대 말부터 금식 3박 4일 할 때 9끼 딱 쌀을 들고 와서 모아가지고 다
나눠줬었고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그런 데 다 모아가지고 연탄 나눠주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저는 교회가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보다 오히려 교회는 지금 저는 그 구제 영역이 따로 있고 또 교제 영역이 따로 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난 그것까지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구제 영역에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더 나가죠. 옛날에는 물고기를 요새는 물고기 잡는 거는데 그 한 걸음이 더 나갔어요. 물고기 잡는 법도 그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줘서도 안 된다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조금 더 전문화된 복지 인력이 교회에 더 필요하다는 면에서 저는 공감을 하지. 지금 우리의 복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낮은 복지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화된 공부하고 훈련받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 복지에 조금 더 깊이 관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든다면 좋겠다. 그게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교회가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이 많아진다고 더 나아질 게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플러스 영성이에요. 그렇죠. 아니 영성이 먼저 앞서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갈뱅 같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몰라요. 매 예배 때마다 구제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분이 갈뱅입니다. 네. 그 마틴 루터 역시 가난한 사람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족들이 그때 굉장히 늘 거리를 두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500여 년 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정말 이 자비와 자선에 대한 이게 얼마나 이걸로 성경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코에노니아 디아코니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원론적 물음에 교회는 저 제도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곧 회중, 여러분들이 교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과연 우리 안에 이런 이웃 사랑이 존재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오늘 이웃 사랑과 사회 복지가 마치 따로따로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데 결국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안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깊은 논란으로 대두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은 채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지금 이제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을 해놓는데도 그만큼 세상이 못 알아주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 소리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자선과 이 복지를 좀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나눔에 있어서 조금 인색하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특별히 느꼈던 게 미국에 보면 이것저것 재단 이름이 많아요. 카네기 재단에서 얼마 했다. 락펠러 재단.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도 그걸 하고 있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재벌이면서도 사회 그 나눔이 참 활성화돼 있고 그런 재단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닮아야겠다라는 동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하는 그런 이중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성장과 함께 분배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누고 지금 양극화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에서도 그 모든 것이 전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랑 관계되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흙과 벽으로 나눠버리고 그런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저는 부자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의존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은 굉장히 기웁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거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돌리려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아닙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저 사람들 말이지 계속 우리가 밥 주다 보면 저 사람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먹여주다 보면 저 사람들 의존성만 있을 텐데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죠. 꼭 좀 네.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뭐 그 개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무상에 맞들여지게 되면 아까 가액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상 급식에만 끝나지 않고 나중에 무상 결혼도 시켜달라. 국가의 저출산을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애 낳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염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제도나 시스템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기독교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영성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도와준다는 복지의 문제, 선한 일을 베푼다는 것, 뭐 등등이 좀 우리가 제도나 교회를 통해서보다는 개인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고백돼야 될 일이 아닌가. 교회 나는 헌금했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또 11조 바쳤으니까 교회가 할 거다가 아니라 내 수입의 정말 몇 프로를 나는 이런 일에 쓰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봐야 되죠. 부자만 나눠야 될 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부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누군가가 나를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점에서 꼭 세금이나 헌금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나눔의 삶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조를 갖다가 최초에 복지의 개념으로 11조를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듯이 전 사회의 나눔, 부자만 11조 내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시작이 돼 버렸어요. 시작됐을 때 이게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들도 얘기하는 슬리퍼리 슬랍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멈출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모멘텀이 지금 생겨버린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우리가 2012년에 대선 총선을 다 놔두면서 한번 전 큰 그림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자본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1.0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인즈 다음에 이제 레이건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3.0이라면 요새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그 아나톨 그 칼레스키가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4.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15 경축사에서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는 우리의 자본주의가 따뜻하고 그것 사실 빌 게이츠가 썼던 거 역동적 자본주의라든가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저는 큰 그림이 나와야지만 조각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일단 복지 파퓰리즘이니 그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복지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를 그려놓은 다음에 조각조각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셋 다 분명한 건 네. 부익부 빈익빈 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거 이거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빈부간의 격차를 할 수만 있으면 줄여보자는데 우리는 다 마땅히 동의한단 말이죠.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는 한 영혼 이 지구촌에 지금 먹지 못해서 지금도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은 왜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걸 교회는 계속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계속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너무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담세율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참여하는 게 참 적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 성장과 분배 얘기가 나오고 부자 감세론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세금을 안 내고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51%래요. 실질적으로 51%가 세금을 안 내요. 적기 때문에 버는 게 그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뭔가 부자를 갖다 좀 투명하게 전 세제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맨날 누가 세금 안 냈다 보면 온통 어떤 잘 나가는 사람도
뭐 어디 무슨 뭐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요번에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탈세했다. 그 얘기가 너무 나오는데 그분들이 탈세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우리의 세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저는 효율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걷어들임과 동시에 조세 정책은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저는 효과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효율, 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보다는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배려를 받고 있고 그 인권이 존재되는 그런 면에서 효과성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틀이 좀 잘 짜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뭐 전문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부족하냐 돌아보면서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복지에 있어서 너무나 모든 것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이었지 나눔이라는 것은 좀 인색하지 않았는가 전반적으로 우리 진솔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네.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즐거운 것,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또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 한번 벌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세금은 또 하나의 기부 행위입니다. 이게 기부하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뭐 빼앗긴다. 이 느낌이 안 가도록 그 우리가 넛지 방법으로 옆구리 살짝 찔러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건데 좀 그런 것이 더 연구된다면 우리 복지 문제가 더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네. 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이렇게 관료들, 정치인, 국회의원, 장관 이런 분들은 우대를 사실 많이 받잖아요. 네. 공항에 나가봐도 그분들은 따로 통로가 있고 통로가 따로 그런데 있어요. 사실 땀 흘려 정직하게 열심히 노동해서 세금 착실히 내는 사람 이분들이 우대받아야 돼요. 이분들을 그쪽으로 그렇게 모시고 가도 모범 납세자 코너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좀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기업가들일 때만 모금 납세자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유리 지갑 갖고 계시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에 혜택이 안 됩니다. 어,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또 이 사회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지 포퓰리즘이니 또는 전면 무상 급식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지 여부 가지고도 각 교회에서 논란과 또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성서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절대 유일의 정확한 그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오늘도 말씀은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선한 사마리아 이웃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열린 토크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